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제정 목적은 특별한 내용이 없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의 적용 범위 볼게요. 법의 적용 범위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 법조문을 보는 대신에 이 밑에 바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상가 건물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그냥 상임법이라고 부를게요. 기니까 법조문이. 법 이름이 기니까 상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영업용이어야 돼요. 영업용이라는 것은 영리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선단체나 친목 모임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되므로 법이 적용된다. 이게 주임법이랑 차이가 있죠. 주임법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들이 다 정해져 있죠. 하지만 상임법에서는 법인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팔려볼게요.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무상 표시가 아닌, 공적 장부의 표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팔레트에도 보면. 그래서 상품의 보관, 제종 후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현재 그냥 사실행위만 이루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판매 활동 같은 게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 건물에 해당해서 상임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 작업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 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 제품을 고객에 인도를 했어요. 즉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상임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3번 볼게요. 이 3번이 이제 중요한데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주임법에서는 어떤 보증금액에 따라서 주임법이 적용되는 주택이냐 아니면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냐 이렇게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상임법에서는 이렇게 기준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기준선이 있어요. 이 기준선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증금의 기준선이에요. 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이렇게 이하면 상임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 기준선을 초과해요. 초과하면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기준 금액 이것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보증금액이 만약 9억이다 이런 거 이제 산정할 때 보증금액으로만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상가 빌릴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270만 원이다 이러면 이게 환산해 가지고 이 보증 기준선을 잡아야 합니다. 환산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쉽죠.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월세만으로 해서는 2억 7천이고 보증금 1억 합산하니까 3억 7천원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보증금액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이걸 잘 알아두셔야죠. 됐어요. 그러면 1번은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 2번부터 볼게요. 이제 기준 보증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네, 서울만 우선 지금 알아둡시다. 예, 9억 원이에요. 그리고 다만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아주 단골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서울로 기준으로 할게요. 기준 보증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사유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9억이 안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을 하는 거고 무조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인법이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사유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사유들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들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암기를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제 두 문자를 따야 돼요. 대, 요구, 권, 3기, 표준. 여기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우선 5개만. 대권, 그죠? 대권, 3기, 표준, 요구. 이렇게 기억을 해볼까요? 우선 5개만 해봅시다. 대, 뭐죠? 대항력, 권, 권리금, 3기는 3기 차임연체 시 해지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주임법에서는 2기 차임연체죠. 근데 상임법은 3기예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대권 3기 표준, 표준계약서 요구,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외우셨죠? 대권 3기 표준 요구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또 따로 외우시면 되겠죠? 어떻게? 7번부터 볼까요?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런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이 조문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렇게 그 상인들에 대해서 집합 제한 조치를 걸었죠. 근데 모든 집합 제한 조치가 아니라 3월 이상 집합 제한 조치가 있을 때예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7번은 그냥 코로나 이렇게 외워볼까요? 코로나로 인한 해지권. 6번은 계약 갱신을 할 때 이렇게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은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 이렇게 해볼까요? 코로나 증감 이렇게 외워봅시다. 딱 나누는 거죠. 증감 청구권. 뭐에 대한 증감이죠? 지금 차임 및 보증금이에요. 증감 청구권.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한번 보시면 대권 3기 표준 요구 코로나 증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실까요? 예, 이 두 문자를 꼭 외우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적용되는 거랑 적용 안 되는 거랑 섞어서 낼 거 아니에요. 적용 안 되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런 쪽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기출문제 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외워봅시다. 우, 등, 증액 제한 이렇게. 우등 뭐 열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등 증액 제한. 이것은 뭐라고요? 적용이 안 돼서 이걸 혼동을 이제 유발을 시키는 이런 대표적인 거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규정들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등 증액 제한 이렇게. 그러니까 두 문자가 어떻게 보면 요거 외워야 하고 요거도 외워야 하고 코로나 증감,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우등 증액 제한 이렇게 외우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웬만해서는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임법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준 금액을 딱 설정해 놓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5번은 주임법이랑 똑같아요. 주임법도 미등기 전세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상임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제 대항력 봅시다. 그러면 이 대항력 규정도 주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주임법은 뭐라고 그랬죠? 대항력권이 뭐죠? 인도와 또 뭐죠? 주민등록이잖아요. 이 두 개가 있어야지 대항력권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이 아니라. 이것만 차이가 있죠.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항력이 뭐죠?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상가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를 맺었습니다. 임차인인데 이 임대차는 주임법이 적용되는 보증 기준금액 초과하지 않는 상가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상가인데 우리가 대항력에서는 방금 봤죠? 이 상가의 금액이 얼마라고 하든 뭐죠? 적용이 돼요. 왜? 대항력은 대권할 때 가장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대항력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적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소유권을 이렇게 변동을 했어요.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런 경우에 이 을이 뭘 갖추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면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병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또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내용 전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거 기준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적용되죠. 왜? 됐습니다. 그럼 판례 바로 볼게요. 판례는 1번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대항력은 이 대항 요건만으로 가능하죠. 근데 우선 변제권은 뭐죠? 여기다가 확정 일자까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 일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중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존속 요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즉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요구의 종기, 그러니까 배당을 끝낼 시점까지 다 계속 존속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즉 지금 사업자 등록이 2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은 상가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거 주임법에서 거의 유사한 거 맞죠? 뭐였죠? 주임법에서 갑을 병해서 임대차 이렇게 전대차 맺었는데 이 을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신의 점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주민등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 병의 점유 그다음에 병의 주민등록이 필요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을이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지금 병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대항력을 가지려면 병이 인도를 받고 병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대항력을 가집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2번 볼게요. 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 그러죠? 지금 폐업 신고를 한번 했어요. 여기서 을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인데 폐업을 했어요. 폐업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시 같은 번호로 다시 개업을 한 거죠. 그러면 폐업을 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소멸을 하죠.
그리고 개업을 하는 순간 다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살아나는 거겠죠. 소급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폐업을 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3번 달려볼까요?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거죠. 그죠? 지금 대항력이라는 걸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항력은 뭐죠?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자신의 임차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상인법의 대항력권 뭐죠? 사업자 등록이잖아요. 인도화 사업자 등록. 이 사업자 등록은 공시를 위한 거예요.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이 변동된 사람이 지금 사업자 등록돼 있는 것을 보고 현재 이 사업장에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공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 읽어볼게요. 사업자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하면서 그 등록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세무서 가시면.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즉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임대차 계약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무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공시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야겠죠. 사업자 등록이 명확해야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 있죠.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주소 같은 게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2번. 사업자가 상가 건물에 이번에는 일부분을 임차를 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1호 사업장의 일부에 대해서 지금 그 상인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도 공시를 해야죠. 근데 이 전체 일부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도면을 첨부해야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됐는데 3-1번에는 이렇게 도면 첨가를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도면을 첨부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컨대 봅시다. 예컨대 상가 건물의 특정 층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해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 중에서 1층 아니면 뭐 1층 중에서 뭐 101호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확정이 딱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다?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 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처럼 남들이 봤을 때 어디에서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령 전부에 대해서 일부를 임차한 경우지만 도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됐다. 그러면 공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 대항력을 공부하고 계시죠? 대항력의 내용은 뭐죠?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임법에서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생략을 할 건데 대충만 봅시다. 뭐죠?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양수인이 부담하겠죠. 기존의 양도인은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됐죠. 그리고 2번은 봐야겠네요. 다만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상가 건물의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기가 먼저 경유됐어요. 즉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 전에 뭐 저당권이라고 볼까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지금 경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임법이 이 임대차가 소멸하겠죠. 왜?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래서 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있는데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상가 건물에 을이 임대차를 한 거예요. 근데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임대차는 말소 기준금보다 밑에 있는 경우니까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락이 병한테 됐어요. 그러면 이 병은 당연히 을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소멸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떠맡는 권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병에게 임대인 의실을 승계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을은 그냥 나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항력을 이 을이 경락인한테 대항력을 주장 못하는 경우죠. 소멸하니까. 됐죠? 그럼 판례 볼까요? 1번 판례.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 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계약이 있었는데 갑과 을이 우리 이 계약 스톱하고 다른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계약에 의해서 계약 내용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2번 종전의 임대차 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종전의 임대차 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당연히 과거 계약을 기초로 발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등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겠죠. 과거 것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 가볼게요. 대항력 방금 바꾸셨죠? 이제 우선 변제권. 이것도 주임법이랑 90% 이상 동일합니다. 대항력권을 갖추고 그럼 우선 변제권이 뭔지 미리 한번 보고나 들어갈까요? 우선 변제권은 뭐죠? 경매가 됐을 때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과 또 뭐가 필요하죠? 확정일자까지 필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임법에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 가서 하는 거고 이 지금 상임법에서 우선 변제권은 그게 아니라 세무서 가서 하는 겁니다. 대항력권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 건물 이때도 대지를 포함하죠. 상가 건물 대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볼까요? 우선 변제권은 기준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기출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뭐 있죠? 우, 등, 증액 제한이 있었죠? 여기서 우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증액 제한.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준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기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나요? 봅시다. 발생 요건이 뭐였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까지 필요하죠? 그죠? 우선 변제권에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부용한다는 거.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금융기관이 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는 점은 주임법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보증금의 수령, 이것도 똑같죠? 보증금을 받으려면, 즉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양수인한테 인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주임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정보 제공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보도록 할게요. 최우선 변제권이 뭐죠?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뭘 최우선 변제받는 거죠? 지금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는데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주임법에서 소액 임차인이었겠죠? 상임법도 똑같아요. 소액 임차인이고 대항 요건을 구비를 하면 되죠. 경매 신청 시에 경매가 들어갈 때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의의가 뭔지는 아실 테고 요건도 방금 봤으니까 경매 신청 등기정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이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서울 기준으로 1억 6,500이었죠. 근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6,500이에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가장 많이 받는다면 5,500까지 이렇게 주택예금 받을 수 있었죠. 상가는 2,200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주택에서 뭐가 있었죠? 이렇게 5,500을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 집값이 주택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그죠? 똑같아요. 상가도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가액에.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6,500 이하인 경우만 소액 임차인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한도액. 방금 공부하셨죠? 뭐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상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한다. 그 금액이. 그러면 그 금액까지만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다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주임법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임차인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안분배당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똑같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도 내용적으로 동일한데 다른 게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무부에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 법무부랑 똑같죠.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주임법에서는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상임법에서는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임법과 90%도 아니고 100%다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상가에 대해서 즉 그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여야 돼요. 이 경우는 왜 그러죠? 등이죠. 우등 그죠?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지금 이런 임대차 계약이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보증금을 즉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이렇게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안 줘요. 그래서 을이 법원에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등기를. 그런 경우에 법원이 판단을 하죠. 보증금을 줄 게 있고 근데 보증금을 안 줬구나.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등기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됐죠? 내용적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이렇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됐으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과 이 을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없던 상황이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던 상황이면 새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임차권 등기 이것은 큰 글씨 위주로 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취득과 유지. 없다면 취득을 하고 있다면 유지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워주셨죠. 최우선 변제권의 배제. 즉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어요. 된 다음에 다른 임차인이 그 건물에 상가 건물에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그 임차인한테 인정을 하게 된다면 돈을 받으려고 해서 딱 등기를 한 사람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먼저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명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당연 배당 채권입니다. 왜?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 임차권은 돈을 받을 수 있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 배당 채권으로 내용적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요. 보증금 반환책의 선이행. 이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돈을 못 받아서 현재 등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아야겠죠.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등기를 말소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더 먼저 이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 임대인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죠? 등기를 왜 했냐면 임대인이 돈을 안 줘서 등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임차인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요. 이것도 3번 내용 동일합니다. 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임차권 등기 명령 받은 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럼 존속기간의 보장 보겠습니다. 주임법에서도 예, 최단 기간을 보장하죠. 예, 2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법에서는 그게 1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최단 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줄일 수는 없죠. 다만 여기 똑같죠. 주임법에서 이렇게 다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주임법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도 볼까요? 묵시적 갱신도 주임법에서 있던 제도죠.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것도 이 개월 몇 월 전까지 이것만 다르죠. 주임법에서는 이자 같이 나오고 지금 상임법에서는 계속 일자가 나오네요. 그죠? 의 볼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보는 제도가 갱신제도죠. 근데 갱신이 됐어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되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죠? 상가 임대차의 기간 그때도 1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죠? 됐죠? 판례 볼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아직 지금 상임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주임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웠죠. 그러니까 그 지금 내용을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봅시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즉 갱신 거절 사유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런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쭉 해서 임대차 기간이 이렇게 만료가 되는데 만료 전에 임차인은 고민을 하겠죠. 뭘 고민하죠? 갱신할지 갱신을 안 할지 뭐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할 게 별로 없죠. 그때 뭘 한다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번 볼게요. 이에 비하여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이와 같은 기간 내에 똑같아요. 6월, 1월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는 것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누구의? 임대인이죠. 이때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장사 잘 되니까 내가 계속 장사를 해야지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2번 묵시적 갱신은 둘 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묵시적 갱신이 되죠. 근데 묵시적 갱신을 안 하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임대인이 즉
갱신 거절액 통지를 하거나 조건 변경액 통지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은 누구의? 예,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약간 그 제도가 갱신에 대해서 효과는 동일하죠. 갱신되는 거니까 효과는 동일하지만 제도 자체의 어떤 취지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이들 각 갱신 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죠. 효과는 동일하죠.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 문장이 포인트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한도 한에서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는 어땠죠? 무조건 1회 한해서 인정되는 거죠. 근데 상가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를 맺었는데 3년짜리를 맺었어요. 계약 기간이. 그러면 적어도 3번 자신의 제일 처음 계약 기간 포함해가지고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이 안 넘으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안 넘으면 계속 계약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범위 안에서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가 이렇게 갱신 요구권 제도에서는 그 기간을 달리하죠. 그거 우선 아셔야 하고. 근데 지금 배우는 것은 지금 이 판례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 10년 이것은 뭐라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에서만 인정이 되고 이 10년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은 법정 갱신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갱신 제도는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묵시적 갱신의 내용 볼까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죠. 하지만 뭐죠? 계약 기간은 1년이에요. 그리고 주임법은 어떻게 됐죠? 2년이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해지 볼게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간은 1년이지만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만 해지 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지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나왔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봅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볼까요? 이런 경우에요. 지금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데 이 을이 갑에게 종료될 무렵에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죠. 이 무렵에 뭘 행사를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이 갑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임법에서 얘기를 했죠. 이 구체적으로 이 거절 사유는 읽어보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데 주임법이랑 똑같은데 다른 부분만 체크를 하세요. 여기 볼까요? 거절 사유에서 다른 점. 주임법에서는 2기 차임 연체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종문을 두고 있죠. 근데 상임법은 3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뭐가 있죠?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면 즉 임대인도 포함되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도 포함되죠. 그런 임대인 또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실거주한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임법에서는 거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가니까. 그래서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크게 보면 거절 사유면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됐어요. 예, 답안 볼까요? 여기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계속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임대인도 자신이 계약갱신을 하는 걸 거절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이 요구를 할 때 별다른 사유 없으면 이게 요구가 들어지는데 만약에 전체 계약기간,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자신이 계약을 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로부터 10년 범위 넘으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 이 둘 사이의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예,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리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위법 시행 이후이거나 시행 이전이거나 불문한다. 뭐 이런 거죠. 이 법이, 상임법이 만약에 이때 시행이 됐어요. 근데 그 전부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한 8년 지났다고 해볼까요? 8년 지난 시점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때가 왔어요. 아직 10년이 되려면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갱신 시점이 이 시점이니까 이 갱신 시점에 8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년 범위만 안에서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전에 이 법이 이때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했던 계약 기간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함을 해가지고 10년을 안 넣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됐죠? 나머지는 다 설명이 들었네요. 갱신되는 계약의 내용을 볼까요? 이 경우에도 법정 갱신이랑 똑같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경우에도 예, 전 임대차랑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사항이 있고요. 주임법과 다른 점이 뭐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 주임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자기가 요구를 해놓고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임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차이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됐죠? 전대차 관계에도 적용이 되겠죠? 전 차인도 보호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계약갱신 요구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임, 즉 적법한 전차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그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행사 기간 이내에 해야 돼요. 즉 10년이죠. 그 10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차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차임도 주임법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차임 등 증감 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급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코로나, 예, 경제사정 변동 이런 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뭐죠?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하는 거죠. 즉, 이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이렇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임법에서 증액 청구의 제한을 두고 있죠. 주임법에서도 똑같이 두고 있어요. 볼까요? 증액 청구는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임법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는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보증금액. 증액할 때는 100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주임법에서는 20분의 1이었죠. 근데 지금 상임법에서는 100분의 5라고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규정이 약간 그 숫자에서만 달리 써 있습니다. 다만 볼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긴 조문이죠.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에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청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때,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시절이에요. 그런데 본래 차임이 300이었는데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코로나 때 250까지 떨어뜨렸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는데 이 제한을 받는다고요? 100분의 5 금액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300이 될 때까지는 이 제한 규정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됐죠?
3번 적용 영역. 차임 등 증감 청구권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적용되고, 지금 방금 배운 규정은 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한테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죠. 증감 청구권 규정은. 근데 이런 경우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즉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방금 배웠던 규정은. 그러니까 방금 배웠던 규정은 어떤 상황이냐면 계약 종소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종료된 경우나 아니면 합의가 있던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영역도 잘 알아두세요. 월차임 전환시행 산정률의 시간은 이건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권리금 보호 들어가 볼게요. 이 권리금 보호는 주임법에 없는 내용이죠. 상임법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상가에서 있는 경우죠. 그러면 권리금이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 볼까요? 이걸 물어볼까요?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거리에 대형 커피숍이 있다고 해볼까요? 아주 좋은 대학가라고 합시다. 대학가 사거리에. 이런 경우에 이 커피숍 아주 위치적으로 이점이 있죠. 그리고 커피숍, 대형 커피숍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거 다 잘 돼 있겠죠. 그리고 설비 같은 거 다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 현재 임차인이 더 이상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신규 임차인한테 받는 게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기존의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고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근데 을이 그만두려고 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경우죠. 새로 들어온 사람. 그래서 누구랑 계약을 맺는다고요? 권리금 계약은 이렇게 둘이 맺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하나 더 맺어야죠. 기존 임대인이랑 임대차 계약은 둘이 이렇게 맺는 거죠. 이렇게. 이 병은 계약 하나, 계약 두 개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 권리금 계약이 있으면.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병과 기존 임차인 사이,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맺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볼까요?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상가 건물이어야 돼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 가치를 양도할 때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해야 돼요.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금액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됐어요? 이거 볼까요? 권리금 보호 규정은 보증 기준 금액이 있었죠? 서울 9억 기억하시죠?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죠? 왜 적용되죠? 대권할 때 권입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법은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예요. 이때는 그죠? 종료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종료까지 전체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기존 임대인이 이렇게 있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어요. 신규 임차인이랑. 그런데 권리금 계약은 이 둘이 맺는 거죠. 근데 을이 권리금을 병으로부터 받는 것을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을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어떤 게 방해요인인지 봅시다. 네. 1호부터 볼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즉 신규 임차인이 병이었죠. 그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해요. 직접 임대인이. 그러면 안 되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한테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한테 요구를 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해요. 받아버리기까지 해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대요. 기존 임차인이. 그러면 안 되겠죠. 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갑과 을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갖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병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과 뭘 맺죠?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니까. 근데 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을 하냐면 주변보다 훨씬 고액의 차임을 요구해요. 그리고 훨씬 보증금이 높아요. 이러면 병 입장에서는 을에게 권리금으로 1억을 본래 주려고 했는데 메리트가 없어지겠죠. 이 상가에 대해서. 왜냐? 차임이랑 보증금이 국가면 권리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해요. 지금 을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권리금 받고 빨리 나오고 싶은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랑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해요. 그러면 을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갑이 다시 볼게요.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을 하는데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을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경우예요. 볼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대요. 갑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차임을 안 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2호 볼게요.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절해야겠죠. 가격 입장에서는. 3번 볼까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했대요. 지금 을이 1년 6개월이나 가게를 비워놨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주선한 사람이 병인데 그 사람이랑 계약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게 갑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 을이 이상한 사람이면 병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병이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임차인이랑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볼까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했어요. 벌써 병이 아니라 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사람이랑 벌써 권리금을 주고 했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그 나중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거절해야겠죠. 갑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절 못하는 겁니다. 거절 사유에 해당해야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권리금이랑은 하등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됐어요. 네,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볼까요? 1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계획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여기 낮은 금액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2번 볼게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한상으로 소멸을 합니다. 3년이죠. 되도록 빨리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 체결이 아직 안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뭐 체결은 안 됐지만 거의 체결 단계예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의 어떤 방해가 있었어요. 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차인의 정보 제공 볼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지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온 거예요. 새로운 임차인 이 사람 있어. 그러면 이 신규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그 자력이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뭐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죠. 됐죠? 권리금 적용 제외, 이렇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이렇게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상인법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 이 경우에도 상인법에 지금 권리금 규정을 적용 안 합니다. 4번도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 이런 내용이 있고요. 9절부터는 중요한 게 별로 없죠. 주임법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회의를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필수적 설치는 어느 경우죠?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임의적 설치는 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권한은 주임법이랑 똑같은데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죠. 됐습니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요. 기타 볼까요, 이제? 차임 연체와 해지. 이것도 주임법에 규정이 있죠. 하지만 주임법은 2기고 상임법은 3기입니다. 그래서 3기에 대해서 차임 연체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이것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즉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집합 제한 조치를 정부에서 할 수 있죠. 집합 제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지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됐죠?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되겠죠. 왜? 전차인을 보호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되는 조문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한번 이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즉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권장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이죠. 그리고 주임법과 동일하게 소액심판사건법을 준용해서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주임법이랑 동일합니다. 편면적 강행조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임법과 상임법을 이렇게 비교를 잘 해뒀는데 이것은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 실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가담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